자, 그 다음에 볼 게 바로 그 유명한 탐슨이라는 사람의 음극선 실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일까요? 아니 중요한 얘기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바로 노벨상 받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노벨상. 자, 자연과학에서 노벨상 받은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시험 출제 빈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알겠죠? 물론 어디 시험에? 물리 시험에. 물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나요? 아마 그 물리학에서 이렇게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전기적인 입자 이런 거를 따지는 분야를 전자기학이라고 하잖아요. 전자기학 초반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나도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이런 실험 세팅 놓고 뭐 이렇게 수식 유도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뭐 2차원에서 뭐 가속 운동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화학 시험에서는 이 수식을 유도해라 그런 건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이 수식이 갖는 어떤 성격 그리고 이 실험의 의미 그런 것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수식 이런 정리 과정은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게 과연 화학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죠. 몇 번 받았어요? 2번이나 받았죠. 그래서 한 번은 옛날에 이제 옛날 대통령 중에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한 번 받으신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또 한 번이 이번에 이제 그 작가 선생님 이름 뭐야? 한강 작가님, 혹시 다은이 혹시 그 소설 읽어봤나요? 안 읽어본 혹시 그 한강 작가님 소설 읽어본 사람? 읽어봤어요? 그럼 뭐 읽어봤어요? 어땠어요? 쉽게 읽혔어요? 재밌었어. 아니, 나는 못 읽었어요. 이게 왜 못 읽었냐면 그 상황을 알아서 읽으면 너무 슬플까봐 겁나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비극을 다룬 소설인 건 알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주변 친지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슬픈 얘기들이 많아서 그게 생각날까봐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쨌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한강 작가님도 받았고 그다음 어제가 무슨 일이에요? 어제가 무슨 요일이에요? 어제가 무슨 일이에요? 어제가 12.3 계엄 1주년이었죠? 예. 12월 3일. 예, 12월 3일 날 했고 12월 4일 날 진압이 됐죠.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있었다는 건 알죠? 예, 그때는 12월 3일 날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데 막 내가 보통 이제 집에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수업이어가지고 막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까톡 막 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학생들이 내 수업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막 와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뉴스를 틀었는데 이런 미친 일이 있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을 새로 뽑히고 해가지고 어제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12월 3일을 앞으로 공휴일로 지정한대요. 앞으로 공휴일에 내년 12월 3일은 놀아요 이제 공휴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성공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성공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12월 3일 쉬는 날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어때요? 12월 3일 쉰다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휴일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어쨌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다. 그 12월 3일 날 있었던 게 그 세계 인류 역사에서도 최초로 있었던 건 알아요?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이에요. 뭐가? 바로 쿠데타가 평화적으로 진압된 거. 왜냐면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현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때 당시 정권이. 그리고 군대와 경찰이 동원됐죠.
그러면 현 정권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는 성공률 몇 %예요? 100%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계엄은 실패했어요? 실패 안 했어요? 실패했고 사람들이 막았죠. 그리고 누구 하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죠. 여러분 쿠데타 일어나면 많이 죽는 거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죠.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휴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갑자기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하셨던 말 중에 그래서 그 비상계엄을 막았던 게 누구예요? 그 비상계엄을 누가 막았어요? 특정 정치인이 막았어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이 막은 거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릴 모양인 거예요. 같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분 노벨상이 개인에 가는 게 아니고요. 노벨상이 단체에게도 가는 건 알아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떻게 되겠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해서 뭐 각 국민당 뭐 몇 원씩 쏘아지겠죠. 뭐 하여튼 예. 그 노벨상 상금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 되는데 뭐 어떻게 국가 환수하거나 뭐 하겠죠. 뭐 어쨌건.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노벨상을 단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 예. 그래서 왜 무슨 뭐 환경 단체가 이렇게 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그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노벨상 하니까 해본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노벨상을 3번째 받게 되는데 뭐 거기 그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이 노벨상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음극선 실험 장치로부터 나와 있는 이 최종 결과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E가 뭡니까? E가 뭐예요? 바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요 전자. 자 전자를 영어로 일렉트론. 그래서 E는 전자 전하량 크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ME는 뭡니까? 아래쪽에 있는 ME 얘는 전자 한 개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것과 수리적 관계가 있다를 증명한 업적으로 톰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요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선 소문자 L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합니다. 뭐 설명을 써드리면 요 평행 전극판 길이입니다. 요 평행 전극판의 길이에 따라 이 전자가 요 Z축으로 받는 가속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가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평행 전극판 길이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L은 이 전극판에서 요 스크린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속이 됐고 가속된 전자가 스크린에 딱 도달한 그것을 검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날아온 비행 거리를 L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E 얘는 바로 평행 전극판 전기장입니다.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극 걸어두었잖아요. 그 세기를 E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는 여기 이제 요놈의 전자가 이렇게 예쁘게 직선으로 탁 날아가거나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딱 꺾이기만 해서 딱 들어와야지 여기 있는 전자가 막 날아가는데 막 흔들리거나 막 뭐 이게 직선으로 가거나 딱 Y축으로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전자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행하거나 하면 이 데이터 측정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기에 뭐를 걸어주냐면 자기장을 걸어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자기장을 걸어두는 것에 대한 분석도 물리 시간에 배우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또 B는 사용한
자기장색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보다는 여기에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때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상수입니다. 세팅해 놓은 전기장 크기를 변화시킬 일도 별로 없고요. 자기장 크기를 변화시킬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준비해 놓은 이 전극판을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불편하겠죠. 그리고 날아가는 스크린까지 거리도 보통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상에서는 나타나지만 요거는 실험을 시작하고 나면 그냥 딱 고정돼 버리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그러면 누구하고의 함수 관계가 중요하냐면 바로 요것과 요것 사이의 함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S, 이건 뭐냐? 바로 전기장 on, off 시의 도달 위치 차이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전기장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그냥 직선 운동 뿅 해서 여기 탁 닿겠죠? 그런데 여기 전기장을 세팅하는 순간 전자는 우리는 알고 있죠. 전자는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니까 이 전극판과 청력, 그 다음에 이 전극판하고는 인력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서 도달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없을 때와 전기장이 있을 때의 도달 위치 차이, 이걸 S라고 둔 거거든요. 그것과 요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이때 E는 전자 전하량 크기고 ME는 전자 한 개의 질량인데 요 전하량과 질량 사이의 요 B를 또 톰슨은 비전하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전하는 전하인데 여기서 B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단위 질량당 전하량이라는 뜻으로 톰슨이 또 비전하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뭐 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 전자 전하량, 그게 E죠. 자, 전자의 전하량을 우리는 지금 압니까? 지금은 모릅니까? 요즘 세대는 다 알잖아요. 하지만 톰슨 시대에는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즉 전자의 전하량을 그게 미수로 두고 얘를 구한다고 했을 때 모르는 값인 전자 전하량, 이 값이 클수록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전기력이 크게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이 S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전하량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가 기대하는 값보다 커진다면 당연히 전기력이 크게 나타날 거고, 그 덕에 S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S가 커질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이 녀석의 전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그 전자력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많이 휘게 될 거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전자 질량, 그걸 M이라고 할 때 요것이 작을수록 무엇이 작죠? 질량이 작을수록 동시에 뭐가 작죠? 크게. 관성이 작죠? 관성이 작을수록 조금 휘어요? 많이 휘어요? 관성이 작을수록 많이 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호,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뭐
함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실험을 하거나 수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과정상 이런 실험 세팅이 있었다. 여기에서 2차원적으로 등가속 운동을 분석하고 전자기력을 분석하고 해서 이 식에 도달하지만 100년 전에 톰슨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닐 거고요.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요 둘 사이의 함수 관계를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실험이 시작됐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저 함수 관계를 어떻게 찾지를 궁리하다가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전화량이 클수록 커지고 질량은 작을수록 커지고 맞죠? 그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화학적 관점에서는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이제 내가 요 얘기를 넘어가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인데 봐봐 새로운 원자 모델 자 기존의 원자 모델은 누구에 의한 것이었죠? 바로 달턴에 의한 것이었죠. 아까 얘기했었죠. 달턴의 원자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쪼갤 수 없는 질량 단위. 요게 기존 달턴에 의한 원자 모델이었잖아요. 쪼갤 수 없다. 그런데 톰슨은 이 음극선 실험으로부터 어떤 원자 모델을 제시합니까? 자,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델 이거 너무 유명해서 이름들이 막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있어요. 뭐 식빵 건포도 모델 이런 이름도 있고요. 아니면 수박 모델도 있고요. 가장 유명한 이름이 푸딩 모델. 푸딩 모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톰슨이 제시한 모델을 푸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푸딩이라는 그 과자 먹어본 적 있죠? 그 푸딩이라고 하는 디저트는 딱딱해요, 몰캉몰캉해요, 몰랑몰랑 하잖아요. 이게 조직감이 부들부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과일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푸딩에 과일 젤리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하가 분포 된 영역에 이렇게 전자가 콕콕 푸딩에 박혀 있는 것처럼 배치된 것이 원자 모델이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런 모델이 바로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델이었어요. 알겠죠? 자, 저 톰슨의 원자 모델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근데 왜 톰슨은 저런 모델을 제시했을까요? 톰슨이 바보라서요? 노벨상까지 받은 물리학자인데 뭐 푸딩을 너무 좋아해서 막 푸딩 모델로 제시했다고 이런 걸까요? 왜 푸딩은 저 모델을 제시했을까요? 원자 핵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핵 얘기는 이로부터 한 20-30년 후에 시작이 되죠. 즉 이 사람이 살 때는 원자핵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톰슨의 머릿속 논리 구조에 영향을 줬을까요? 주지 못했을까요? 주지 못했겠죠. 즉 원자핵이라는 개념 없이 톰슨이 왜 저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왜일까요? 왜 톰슨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우스울 정도의 모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봅시다. 그 산에 가면 큰 바위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이 바위가 사실은 딱 봐도 순물질처럼 보여요? 혼합물처럼 보여요? 바위 같은 게 보면. 딱 봐도 혼합물인 건 알겠죠?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눈으로도 이렇게 막 다 균일하게 보여요. 눈으로 봐도 약간 얼룩덜룩이 보여요. 당연히. 눈으로 봐도 얼룩덜룩 하잖아. 그럼 이 말은 이거 순물질이라는 얘기예요? 혼합물이라는 얘기예요? 혼합물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에는 순물질이 있다 없다? 우리 자연에는 근본적으로 순물질이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 자연에는 근본적으로 순물질이 존재하기 어려워요. 뭐 때문에? 엔트로피 때문에요. 순수한 상태가 되려면 무질서 해져야 돼요? 무질서도가 작아져야 돼요? 무질서도가 작아져야 되는데 무질서도가 작아지는 거는 자발성이 클까요? 자발성이 작을까요? 자발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에는 순물질을 원칙적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애써 노력해서 순물질 상태로 인간이 억지로 바꾸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연은 그냥 다 혼합물 투성이야. 그럼 바위만 봐도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데 큰 바위에 뭐 이상한 어떤 그 암석 부분이 이렇게 딱 껴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이거 신기하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까까까까 하면은 이거 우리나라처럼 집안이 단단한 이런 편마음 지대에서는 바위에 박혀있는 또 다른 암석 성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게 쏙 빠져나와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단단하게 박혀있으면 이렇게 액액액 해도 이게 안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잘 봐. 탐스는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지. 그런데 이 전자가 원래 어디 있던 전자야? 원자에 박혀있던 전자라고요. 그 원자에 박혀있던 전자를 뽑아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원자라고 하는 게 딱딱한 암석처럼 파괴 불가하다는 얘기겠어요? 푸슬푸슬한 모래처럼 쓱쓱쓱 긁으면 빠져나온다는 얘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푸딩 모델의 핵심은 이 모델이 맞냐 틀렸냐가 아니라 푸딩 모델의 핵심은 기존에 있었던 개념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기존 개념은 뭐예요? 쪼개질 수 없는 거니까 몰캉몰캉이에요? 딱딱이에요? 딱딱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면 딱딱하지 않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분이 필요하면 쓱쓱쓱 긁으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즉 이 푸딩 모델의 핵심은 원자가 뭐하다? 유동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달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파괴 불가한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 성분 일부를 원하면은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몰랑몰랑한 구조다 라는 뜻으로 제시한 모델이 푸딩 모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연구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가 되는 거겠어요? 기존의 것들로부터 연구가 되는 거겠어요? 기존의 것들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연구가 일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원자 모델이 뭐냐? 이거겠죠? 그럼 그 다음 도입할 개념도 기존의 것을 찬성하건 기존의 것을 반대하건 기존의 것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험해보니 기존의 것이 이 경우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딱딱한 게 아닌 몰랑몰랑한 거다라는 것으로 푸딩 모델을 제시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연습 문제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고다음. 자, 중간 치운다. 중간 치운다. 으쌰.
그 다음 두 번째, 전자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실험. 자, 교재에 보시면 거기 여기 또 연도가 있네. 인양반 노벨상 받은 게 1897년인가 봐. 야, 1897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뭐한 약간 한 넘겨주면 한 200년도 된 거네. 무슨 한 200, 150년 된 거네, 그죠? 오, 대단한데? 오, 되게 옛날이다 생각해 보면. 오, 그렇구나. 참 200년, 15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네요. 생각해 보면. 자, 그다음 전자와 관련된 두 번째 아이디어 바로 기름방울 떨어뜨리기 실험이죠. 누구에 의해서? 밀리칸이라고 하는 요 양반은 미국 사람일 거예요. 톰스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언제 실험을 했느냐? 1906년. 자, 그래서 이 밀리칸의 기름방울 낙하 실험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것도 무지막지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받았다? 노벨상. 근데 어디서 중요하다? 물리 시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그 수리적 유도 과정은 물리 시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 기름방울 낙하 실험으로부터 무엇을 바로 알게 된 겁니까? 전자의 전하량 크기를 어쨌거나 직접 측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자 전하량 크기가 얼마입니까? 측정된 값이 얼마입니까? 뭐 사실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대략 값이 1.6 10의 마이너스 19순 쿨롱 이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뭐 외울 건 없는데 앞으로만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익숙해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덩달아 뭐 전자 질량 역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기존에 얼마였더라? 1.76 곱하기 10의 11승 쿨롱 퍼 킬로그램이었거든요. 누가? 톰슨의 음극센 실험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기존에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밀리칸이 기름방울 실험에서 전하량을 알아서 여기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럼 전자 하나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뭐 요 정도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이 기름방울 낙하 실험으로 전자의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이상한 화학교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내신 문제로 이걸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쩌다가, 이 보통 물리시험에 나오는데 화학시험에 이거를 내는 교사들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화학교사가 이걸 언급 안 할 가능성이 80%, 언급할 가능성이 10% 미만, 알겠죠? 10% 미만. 그렇다라고 하면 내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교재 7페이지 보이시죠? 7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기름방울 낙하 실험과 관련된 수리적 분석 과정이 7페이지에 있을 거야.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언급을 하면 그때 참고 자료가 여기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하겠죠?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설명은 안 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있다. 이걸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름방울 낙하 실험에 대한 가장 깔끔한 정리가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확인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지우다. 지우사. 슥슥슥슥.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원자핵을 발견했죠. 누가? 원자핵 발견. 바로 그 유명한 러더포드 되겠습니다. 얘는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알파 이게 뭐냐면 이 원자핵이라고 원자핵 발견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실험 장치입니다. 자, 짜잔. 얘는 납으로 된 그릇입니다. 자, 원소 중에 납이라고 하는 녀석 알죠? 원소 기호가 뭐? Pb. 납으로 되어 있는 특수한 그릇입니다. 거기 한쪽에 군형이 뚫려 있고요. 알겠죠?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을 짜잔 이렇게 둡니다. 요때 이제 이 물질의 유형은 영어 표현으로 쓰면 radioactive라고 씁니다. 자, radioactive 우리말 번역은 바로 방사성. 자, 뭐 잘 몰라도 방사성 이런 말 나오면 유쾌합니까? 좀 불쾌합니까? 뭐 잘 몰라도 방사성 이런 말 나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야? 좀 이게 좀 약간 기분이 부정적이 되잖아. 그 방사능 할 때 그 방사성 그겁니다. 방사능, 방사성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물질을 납그릇에 이렇게 두고 여기에 짜잔. 자, 뭐를 두느냐? 얘가 바로 금. 자, 금 원소기호로 뭐죠? AU. 금을 금땡이가 아니고요. 금박을 둡니다. 금박. 자, 박이라는 말은 두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얇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박이 한자말로 얇을 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을 아주 얇게 만들어 놓은 녀석이라고 해서 금박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 방사성 물질을 내비둡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뭔가가 이압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 뭔가를 여기서 알파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알파 입자가 이압 날아와서 요 금박에 도달하고 나면 이놈이 어딘가로 요런 식으로 산란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짜잔 요런 식의 360도를 뒤덮는 스크린을 준비하고 이 스크린 속에서 이 산란되는 것이 어디에 도달할지를 측정한 실험 장치가 바로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쁜 그림은 교재에 있어요. 교재 보시면 9페이지에도 있고 뭐 8페이지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자, 대충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몇몇 말씀을 하면 이게 우리 우주에는 자발적으로 핵 분열 하는 원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핵 반응을 인류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핵 분열 등의 이런 걸 핵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인류 최초로 연구한 사람. 네, 바로 마담 큐리입니다. 아시겠죠? 마담 큐리, 알겠죠? 그래서 그 양반은 그래서 또 뭘 받습니까? 노벨상 받죠. 몇 개나 받습니까? 2개나 받아요. 엄청난 양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가 이미 19세기란 말이에요. 19세기. 그래서 그 마담 큐리가 핵 연구를 하다가 인류 최초로 또 무슨 아이디어를 떠올립니까? 치약. 마담 큐리가 인류 최초로 떠올린 아이디어 바로 핵폭탄이요. 즉, 마담 그 뭐냐면 핵폭탄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마담 큐리로부터 온 겁니다. 왜? 핵 연구를 최초로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핵폭탄과 관련해서 논문을 남긴 건 아닌데 그 마담 큐리 딸도 유명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딸하고 이렇게 편지 주고받은 서신에 뭐가 있냐면 이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폭탄 만들면 죽이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디어는 이미 한 100년, 200년 전 아이디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핵폭탄에 대한 연구는 사실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핵폭탄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다 공개돼 있어요. 다 공개돼 있습니다. 핵폭탄 만드는 법 어디에 있게요?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핵폭탄 만드는 법 다 나와요. 사실 핵폭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서 핵폭탄을 못 만들어요? 바로 핵 물질. 알겠어요? 그 핵 물질을 누군가 통제하죠. 누가 통제해요? 미국이 통제하죠. 그래서 핵 폭탄을 만드는 기술은 완벽하게 공개돼. 이미 200년 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이 통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핵 물질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핵 물질을 예를 들면 누가 누구한테 판다거나 소비한다거나 유통한다거나 이거를 CIA가 100% 다 추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국이 허가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어떻게 해요? 폭격하죠. 막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가 핵폭탄을 못 갖게 하는 거지. 이때 전 세계에서 핵폭탄 관련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 어딜까요? 핵폭탄 관련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 미국.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 중국. 그다음 영국, 프랑스. 이 나라가 바로 핵을 가지고 있는 5개국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이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뭡니까? 그게 IAEA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어토믹 에너지 뭐 어소시에이션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국제 핵 에너지 조합인가 뭐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대장 나라가 어디겠어? 대장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에 의해서 이 5나라만 핵을 갖도록 딱 규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미국이 출동해서 폭해가지고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다양해지고 사람이 사람 말 잘 들어요. 사람은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몇 나라들이 핵을 비공식적으로 갖게 됐죠. 그게 어떤 나라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알죠? 그 다음 인도, 그 다음 파키스탄. 자,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주변 중동 국가들하고 이제 그 경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는 누구 때문에? 파키스탄 때문에. 파키스탄 누구 때문에? 인도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앙숙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핵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란은 아직
핵 개발까지 완성은 못했습니다. 준비 중이고요. 바로 북한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4개국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IAEA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미국한테 두드려 맞을 거를 알고 감안하고 다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은 또 미국이 뭐라 하진 않죠. 왜냐하면 미국 내 많은 정치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뭘 받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핵을 갖는 건 미국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또 미국이 뭐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두 나라는 완전 자기들끼리만 난리 폭작이기 때문에 다른 국제 정세에 별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도 미국이 별로 관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라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치는 알 텐데, 이거와 별개로 잠재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라 중에 언급 안 됐는데 기술력이 엄청난 나라 두 나라 빠져 있잖아요. 바로 우리와 일본입니다. 우리와 일본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독일은 뭐 독일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핵폭탄 만들 수 있는데, 뭐 여하튼 독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때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이저 기술로 핵물질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마지막 7개국 국가 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핵물질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핵물질 농축의 최고 기술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7개국밖에 없어요. 이 나라들도 레이저를 활용한 핵물질 융합 기술, 농축 기술은 없어요. 이 7개국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만만한 나라예요?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 어쩌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도. 하겠죠? 여하튼 하여튼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 핵분열 하는 원소 중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철보다 원자 번호가 큰 원소 중 알아서 핵 붕괴를 하는 원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핵 붕괴 시 방출하는 방사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사능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붕괴를 통해서 원자량이 큰 게 원자량이 작은 걸로 이렇게 쪼개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핵 붕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뭐예요? 핵 붕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핵 붕괴 융합로를 좀 빨리 핵 붕괴를 하고 싶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핵폭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핵 붕괴를 시키는 그 핵 융합로, 핵 붕괴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핵 분열을 좀 빠른 시간 동안 핵 붕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핵폭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핵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뭘 만들 수 있다? 핵폭탄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핵과 관련된 기술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핵발전과 관련된 그 과학적인 얘기 혹은 정치적인 얘기도 나중에 필요하면 할 텐데, 어쨌건 뭐 우리나라 상황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 식의 핵 붕괴를 할 때 방사능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방사능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알파, 베타, 가마. 이 녀석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이 알파는 바로 힐륨 2, 4, 2 플러스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베타는 순수 전자입니다. 그리고 감마는 순수 전자기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핵 붕괴 혹은 핵 융합 시에도 쟤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세 가지 방사능이 있고 이때 각각의 성격이 뭐다? 감마는 순수한 고에너지 전자기파, 다른 말로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얘는 그냥 순수한 전자가 핵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알파는 힐륨의 원자핵을 뜻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핵융합을 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실험에서 활용하는 건 베타도 아니고 감마도 아니고 알파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럼 이때 알파라고 하는 건 이미 원소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몇 번? 2번이죠? 그 다음에 질량수가 몇 번이에요? 질량수가 4죠? 그러면 이 알파 입자는 그 알파 입자 안에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알파 입자 안에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양성자가 2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어떤 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중성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를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자, 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양성자 영어로. 양성자 영어로 뭐예요? 프로톤이라고 하겠죠. 프로톤. 그래서 양성자를 뭐로 줄였어요? P. 알겠죠? 양성자를 P로 줄여 쓰는 이유가 영어로 프로톤. 알겠죠? 요 정도의 줄임말은 모든 화학교사가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냥 알아둬야 된다고. 그 다음 중성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로 시작하겠어요? N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N으로 줄여 쓴다고. 그래서 뉴트론. 알겠죠? 뉴트론. 그래서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입자들의 성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비교할 전자. 이 세 개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볼 건데 우선 질량비.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 질량은 대략 어느 정도냐? 1839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성자 질량은 1836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양성자고 중성자는 질량 측면에서는 어때요? 질량 측면에서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그 질량이 어때요? 극도로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세요.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비슷하고 심하게 차이 난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전하량 B. 전자의 전하량을 보통 1-로 두죠. 비율상.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비례적으로 마이너스 1로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플러스 1. 이런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양성자 전하량을 표기할 때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쓰면 되는데 이걸 또 편의상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전자 전하량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니까 2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전하량의 마이너스라고 해서 전자 전하량을 2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은 2 플러스 이렇게 쓸 겁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테니까 한 번씩 써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된 게 바로 알파 이자다. 됐죠? 그 다음 해줄게요. 해줄게요. 시우사 쓱쓱쓱쓱. 금, 은, 연성과 전성이 아주 크죠. 연성과 전성이 우선 첫 번째 금, 소리. 그래서 금의 물리적 성격. 첫 번째 1, 두 번째 1.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왜 기술 과정 이런 수업도 들었죠? 있었죠? 기술 과정. 그래. 그것도 있잖아요. 그 라떼도 중학교 때 그 기술 과정 있었게요, 없었게요? 라떼도 당연히 있죠. 왜냐면 뭐 사람 사는데 기술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학생들은 기술만 배웠고요. 여학생들은 가정만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중학교 언제 다녔지? 중학교 89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89년에 완전 옛날이죠. 89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완전 옛날인데 그때는 그런 식의 성차별이 아주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라고 뭐 이렇게 전국 알고 못해? 뭐 남자라고 뭐 이렇게 요리 못해? 그런 게 어딨어?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무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합쳐져 있죠. 이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 같은 거 보면 왜 전기 배전 뭐 간단한 퓨즈 갈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때 요런 말이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필요하면 이렇게 와이어로 뽑을 수도 있고 혹은 넓게 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연성 전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무슨 이제 짜잔 조그만 금 조각입니다. 조그만 금 조각. 자, 큰 금땡이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금땡이 큰 거 준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준비하면 요만한 거 뭐 보일러 말려고 조그만 금 조각을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짜잔 위아래로 뭘 덮어요. 이게 뭐냐? 종입니다. 종이 같은 걸로 덮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좀 부드러운 나무 망치. 왜 금속으로 돼 있는 망치 말고요. 약간 무게감이 있는 나무가 이게 추로 달려 있는 망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얘를 세게 때리란 얘기예요. 부드럽게 때리란 얘기예요. 부드럽게 톡톡톡톡 이렇게 치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얘를 여기서 톡톡 치면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게 연성과 전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이 종이와 종이 사이에서 이 금조각이 스르게 펴진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어떡하냐면 얘를 접힐 때까지 접어서 또 계속 때려줍니다. 접어서 계속 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술은 뭐 되게 첨단 기술이에요? 완전 가내수공업이에요? 완전 가내수공업이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기술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왔을까요?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금을 가지고 금박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접어서 때린 다음에 여기 이제 종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싹 벗겨내고 싹 벗겨내면 이런 식의 얄풀이 한 금박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죠? 이때 이 금박의 두께 어느 정도까지 얇아지게 해요? 이 금박이 거의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얇아져요. 그럼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얇아진다는 얘기는 손으로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쪽 찢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정도로 얇게 금을 얄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나 얇으냐면 얘를 딱 들고 이런 빛이죠. 빛이 이렇게 딱 되면 빛이 투과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금덩이는 빛이 투과되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얘를 하도 얇게 때려가지고 빛에다 비춰보면 광원이 이렇게 투과돼 보일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방법으로 금박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을까요?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왔을까요?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이거를 만들어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었다는 얘기는 더 옛날부터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기록상 남아있는 게 가장 오래된 게 청동기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전 지구를 아우르는 최대 두 개의 문명이 있었거든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청동기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문명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이집트 문명이에요. 왜 이집트에 피라미드 짓고 투탕카멘 막 미라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언제 얘기라고요? 청동기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를 지키는 군사가 들고 있던 병장기는 다 뭐로 만든 거라고? 청동기로 만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청동기 시대 때 왜 들어갔던 미라가 쓰고 있는 가면 같은 게 황금칠이 돼 있잖아. 그게 다 뭐로 만든 거야? 이걸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이미 금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통 그런 가면들은 기본 재질이 가죽이거든요. 가죽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금박을 이렇게 판박에다 입힌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걸 써왔기 때문에 금박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청동기 시대 때 이집트 문명과 쌍벽을 이루던 문명이 지구 반대편에 있었어요. 어디에? 이집트라고 하는 최고의 선진 문명과 쌍벽을 이루는 문명이 반대쪽에 있어. 지구 반대편에. 나일강은 이집트 옆에 있는 나일강. 어디? 고조선 문명이에요. 고조선 문명입니다. 고조선이라고 알죠? 고조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고조선이요. 고조선 세운 사람 누구예요? 단군. 그 양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단군이 세웠던 고조선 문명이 어마어마한 문명인데 연구가 많이 돼 있겠어요? 연구가 안 돼 있겠어요? 연구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누가 이 연구를 맡고 있을까요? 중국이 이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왜 연변, 연길 요 지역 있죠? 그럼 만주 이쪽 있죠? 그 지역이 고조선이 이렇게 융성하던 문명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만약에 역사 연구를 하라고 누가 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중국 공안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딱 따라붙어가지고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공안이 따라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걸 공안이 막습니다. 중국이 이 연구를 막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이 이 연구를 막는 이유는 중국이 이런 식의 역사 연구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단일 민족이에요,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이죠. 그럼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 지역이 좁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인데 거기가 역사적으로 지금 중국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족과 무관한 지역이다 라는 게 학술적으로 드러나 버리면 그 만주 지역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독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만주 지역 사람들은 독립한 후에 누구하고 연계하길 원하겠어요? 바로 케이팝의 본고장과 연계하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걸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주 지역이 독립에 떨어져 나가면 어디도 독립운동하겠어요? 티벳. 중국 내에서 가장 독립투쟁이 심한 나라가 티벳이죠. 그 지역이. 티벳이 또 독립한다고 아우성치겠죠. 그러면 이미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정치 권력을 나눠 갖는다라고 하면 중국이 유지되겠어요? 중국이 찢어지겠어요? 그걸 중국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역사 조작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요? 졸라 짜증나요? 졸라 짜증나죠? 그럼 여러분 중국 애들이 김치도 중국 거, 한복도 중국 거 그러면 졸라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무슨 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히 짱게 존나 짜증나. 이래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쟤들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쟤들이 바보라서 그런가? 아닌데 쟤들도 중국에도 똑똑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지 빽깔이죠. 그 똑똑한 애들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를 한번 깊게 들여다볼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짱게 고홈, 짱게 존나 짜증나, 짱게 시끄러, 이런 아주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뭔가 깊숙한 근본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중국에 대해서 짱게 고홈 이렇게 대응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주장을 하지? 그러면 저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느냐를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괜히 저기 중국에서 여행 오시는 그 여행 오셔가지고 또 다른 얘기. 이건 또 그래,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하면 짜증 나죠.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돈 써주시는 건 짜증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두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써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해야지. 그건 이거. 근데 거기 돈 써주시는 관광객들한테 짱깨 고혼 막 이러면 돼, 안 돼? 그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건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저 중국 공산당과 정치 지도부가 저런 얘기를 하느냐를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 과학의 시작 어디? 여기서부터 우리 한민족과 중국 한족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쟁 속에서는 항상 나쁜 일만 있었겠어요? 상승작용도 있었겠어요? 경쟁 속에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학계에서 점점 드러나는 얘기가 고조선 문명이 어마어마한 문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연구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영원합니까? 망합니까? 망하죠. 누구한테요? 스키타이. 스키타이가 무슨 문명이에요? 철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기 문명으로 망합니다. 망하는 것까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세력이 후퇴합니다. 고조선도 망하죠. 누구한테? 위만.
위만이 무슨 문명입니까? 철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얘기가 달라요.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하면 과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건 그래서 이 금의 연성과 전성이 크다라는 것이 러더포드가 금방을 활용할 생각을 한 첫 번째 예시였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답 이 금은 알파 입자에 비해서 무엇이 훨씬 크죠? 금은 알파 입자에 비해서 무엇이 훨씬 크죠? 바로 관성이요. 그 관성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하죠? 그럼 생각해봐. 아까 알파 입자는 원자 번호가 2번이고 질량수가 4잖아. 에? 근데 금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아이고 기억이 안 나요. 뭐 이게 좀 찾아봐줘요. 금 저기 인터넷 되는 사람 금 원자 번호 몇 번이야? 근데 기억하고 질량수 얼마야? 좀 찾아보세요. 내가 외우지를 못하겠다. 아무 때나 치면 나올 거야. 금 원자량 바로 나올 거예요. 79에 질량수 얼마라고 나오죠? 79. 질량수는 금의 질량수 치면 바로 나올 텐데 네이버 이런 데다. 198. 좋아요. 그럼 봐봐. 원자 번호도 그렇고 질량수도 그렇고 압도적 차이가 나죠? 압도적 차이가 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알파 입자가 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알파 입자 뭐? 알파가 튕겨서 나오고 그다음. 금은 그 자리에 그렇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돌 후 알파 입자가 산란되어도 금 원자 혹은 원자 핵은 위치가 변하겠어요? 그 자리겠어요? 그 자리 그대로 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질량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운동량 보존 때문에 금의 원자핵의 위치가 변해버리면 원자핵의 존재를 규명하기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질량 차이나 관성 차이가 압도적 차이가 나니까 산란 실험 후에 나온 데이터로부터 이 원자핵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박을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금땡이에 알파 입자를 던지는 게 아니고 왜 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던지겠어요? 그렇지. 바로 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던져야 산란되는 알파 입자가 또 다른 금 원자핵과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땡이가 아니라 금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금땡이면 원자핵이 몇 개였겠어요? 원자핵도 엄청 많겠어요. 원자핵도 엄청 많으면 알파 입자가 탕 들어온 다음에 어떤 원자핵이 맞은 다음 경로가 바뀐다고 하면 바뀐 그대로를 측정해야 되는데 탱 맞고 온 다음에 또 다른 원자핵이랑 또 맞고 보면 탱탱탱탱탱탱탱 이렇게 돼버리면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금을 뭐로 만든다? 박으로 만든다. 그러면 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박으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금속이 뭐냐? 금. 특히나 금은 몰랑몰랑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금을 또 살펴봤더니 원자 번호 됐다 커. 아 그러면 운동량 보존도 크게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충돌해도 금은 거기다가 하면 되겠네. 그래서 금박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쓰라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알겠죠? 뭐라고? 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험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다. 그러면 요 이후에 이제 여기 실험 데이터가 나타나겠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이거 또 카메라. 오! 너무 많이 찍었어.